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록입니다. 오늘 여러 학생 여러분과 함께 21세기 여러분이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의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내건 주제가 상당히 생소한 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뭘까? 저는 단언컨대 소프트 파워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대학을 마치고 공무원에 입사를 해서 기술고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최신부,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겠죠. 거기에 입사를 해서 1년간 사무관 일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 당시에 최신부,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둘로 딱 쪼개져서 나머지 절반이 지금의 KT의 전신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발족이 됐죠.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복귀를 했더니 제 인사기록 카드가 공무원 사무관에서 KT 부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간 공무원을 하고 KT로 넘어가서 KT에서 28년간 근무했습니다. 28년간의 KT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약간의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 KT에 입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통신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그 당시에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백색 전화는 하얀 색깔의 전화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전화, 청색 전화는 전화가 워낙 귀하니까 정부에서 전화를 빌려 쓰는 전화를 청색 전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놀랍게도 그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신이, 전화가 귀했으면은 전화 한 대, 내가 소유하는 전화 한 대가 그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통신망이 열악한, 이게 1980년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적어도 정보통신에 관한하는 세계에서 가장 속도도 빠르고 서비스도 높고 품질도 높은 이런 회사로 바뀌었죠. 이런 나라로. 그 과정에서 제가 KT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전공했든지 간에 제가 평생 일해왔던 ICT, 정보통신 산업이 얼마나 빛의 속도로 빨리 변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50년 전이죠. 51년 됐나요?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돼서 인간이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아폴로 11호가 발사하는 그날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친구 집에 가서 발사 장면을 같이 흑백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KBS에서 중계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 나사에서 중계를 하는데 나사에 한국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옆에서 도움말을 주고 계셨어요. 그분이 조경철 박사라고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는 그 현장에서 도움말을 해주시던 그 조경철 박사가 했던 이야기가 귀에 생생합니다. 저 아폴로 11호 안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50년 전에 컴퓨터란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하, 컴퓨터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 컴퓨터가,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보름 동안의 모든 여정을 이 컴퓨터가, 요새로 말한다면 자율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14일간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모든 과정을 저 아폴로 11호 안에 있는 컴퓨터가 모든 부분을 제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51년 흘렀죠. 현재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컴퓨터에 아폴로 11호에 탑재됐던 컴퓨터에 1500배나 되는 슈퍼컴퓨터를 여러분 호주머니에 담고 계십니다. 얼마나 빛의 속도로 정보통신이 발전했습니까? 네, 이제는 정보통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와 있죠. 저는 이것을 데이터 대항해 시대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다의 끝은 낭떠러질 거다. 멀리 나가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끝까지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서 바다에 도전을 하게 되죠. 네, 그 넓은 바다를 도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튼튼한 배가 필요하죠. 그때 튼튼한 배를 가졌던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가 됐던 겁니다.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세계는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가 열렸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이 대항해 시대에서는 배가 필요했는데 데이터 항해 시대에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 항해 시대, 데이터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뭘까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AI, 인공지능이라는 배를 통해서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자가 패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는, AI라는 배는 어떤 힘으로 움직일까? 전기, 이런 힘이 아니죠. 이런 하드 파워가 아니라 AI라는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는 그런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이 지난 50년간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이러한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한번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21세기에 가장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어낸 이런 나라, 이 나라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대단히 강한 나라다 해서 먼저 여러분을 모시고 이스라엘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이 뭘까요? 기억의 반대는 뭐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망각이란 단어가 맴돌 겁니다. 맞죠? 기억의 반대는 망각. 근데 8년 전에 89살 잡수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입니다.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죠? 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뜻밖의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제가 다시 되물었죠. 8년 전에 89살 잡으셨던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내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상상은 내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여행.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89살 잡수신 8년 전에 그 할아버지께서 세상에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 상상은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면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부분을 드디어 오늘 만났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8년 전에 89살 잡수셨던 그 당시에 현직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바쁘신 양반이 왜 저를 불러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의 21세기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을 우리말로 창업국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읽었단 말이야? 하면서 다시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13개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라로 따지면 100여 개 나라가 넘겠죠?
이 모든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국가 홍보가 잘 끝났죠. 그래서 그 바쁘신 페레스 대통령께서 자기 나라 책을 맨 먼저 외국어로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맨 먼저 번역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시간 차를 마시면서 그분과 한 얘기가 바로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야. 그러면서 페레스 대통령께서 나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3가지를 상상하기를 주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X축.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두 번째 Y축. 저 높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세 번째 Z축. 저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해라. 세상에 8년 전 89살 잡수신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거침없이 자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짙은 바다와 높은 우주, 심오한 생명, 이 3가지만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반발자국이라도 앞서가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3가지는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든 장관이 바뀌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과학의 새 축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체크해놨죠?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나 상상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께 제가 이 단어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Imagination. 영어로 하면 imagination이죠. 이제 imagination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페레스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1948년에 2000년간 떠돌던 유대인들이 UN 결의에 의해서 48년에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때 초대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수상의 20대 초반의 젊은 비서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간 마지막에 93살 될 때까지 43살의 대통령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는데 70년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48년에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 국가로 만드는데 온몸을 다해서 기여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20대 초반의 비서가 70년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하고 물러난 이런 분입니다. 그 70년 동안 장관을 10번 했고요. 수상을 자그마치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요. 그 사이에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죠. 93살에 대통령 은퇴하시고 96살에 서거하셨습니다. 서거하시자마자 이분의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그분의 자서전입니다. No room for small dreams. 제가 워낙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아마존에서 사서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No room for small dreams.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70년간 20대 초반부터 93세까지 갓 태어난 이스라엘,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막 위에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 21세기 최고의 혁신 국가가 된 그 전체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퀴즈로 시몬 페레스의 Imagination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방금 앞에 이야기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Zero to One. 피터 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지난 12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경영서적 20권 안에 이 책이 들어갑니다. 이 책은 200페이지에 빡빡한 글씨로 채워져 있는데 딱 그래프 하나 나옵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X축, Y축, 가운데 함수가 없죠? 아, 수학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축은 1을 N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 X축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른 분해하고 카피해서 훨씬 더 좋게 2, 3, 4로 카피해서 확장하는 것. 이거를 피터 틸은 수평적 확장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제 피터 틸은 X축 경제는 이제 끝났다. Y축으로 눈을 돌려봐라. Y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을 1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 0이 뭘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0. 아까 페레스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상.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상상은 아직은 0입니다. 이 상상을 끄집어내서 혁신으로 만들었을 때 1이 되는 겁니다. 피터 틸은 이 X축 경제는 끝나가고 있고 Y축 0을 1로 만들 줄 아는 경제라야 돼. 우리 X축 한번 들여다볼까요? 1. 누가 만들어 놓은 1.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 놨죠? 우리나라 삼성에서 즉각 달겨붙어서 갤럭시 만들었죠? 현재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X축 경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러나 X축 경제는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스티브 잡스가 먼저 아이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이 그 다음에 보다 훨씬 더 좋게 갤럭시를 만들었듯이 X축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피터 틸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1이라는 썸씽을 만들 줄 아는 경제라야 돼. 제가 서울 올림픽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당시에 제가 KT에서 이 비즈니스 본부장을 하고 있을 텐데 20년 전에 그 아파트로 이사간 바로 다음 날 제가 호주 멜버른에 출장을 갔습니다. 멜버른에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언덕 위에 올림픽 아파트가 딱 서 있더라고요. 멜버른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먼저 올림픽을 유치했죠. 저는 올림픽 아파트로 이사간 바로 다음 날 호주 멜버른에 출장을 가서 그 아파트를 봤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올림픽 로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년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의 어느 가정이 이번 여름방학 때 가족을 데리고 서울을 여행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나도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가족을 데리고 덥지 않은 호주 멜버른에 가서 한 달간 여행을 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방을 바꿔서 20년 전에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데 올림픽을 서울하고 멜버른만 연 거 아니죠? 전 세계 유서 깊은 도시마다 올림픽을 다 열었잖아요. 그 올림픽이 열린 도시마다 서로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세상이니까 편지를 교환해서 빈 방이 있으면 서로 쉐어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으로 그쳐버렸죠. 0을 0으로 그쳐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저보다 10년 후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 젊은이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로 혁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 모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비싼 럭셔리 호텔에서 주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이 에어비앤비라는 부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이 세 젊은이는 컴퓨터 도사들이었어요. 소프트웨어 도사들이었어요. 그 상상을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불과 석 달밖에 안 걸렸어요. 소프트웨어를 떡 주무르듯이 다룰 줄 아는 젊은이랬죠. 20년 전에 저는 소프트웨어 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젊은이는 0이라는 상상을 1이라는 혁신으로 만들어냈죠. 여러분 세계 1등에서 20등까지 기업을 쫙 뽑아봤더니 주식을 팔았을 때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 20개를 뽑아봤더니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존슨 앤 존슨 아시죠? 존슨 앤 존슨 하나만이 원료를 넣어서 제품으로 만드는 X축 경제고 나머지 19개는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경제가 아니에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었던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경제입니까? No. 상상을 혁신으로 바꾼 기업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을 쫙 뽑아봤더니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Y축 경제 딱 하나 나와요. 네이버. 나머지 9개는 전부 X축이에요.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다른 나라는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보다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Y축 경제로 다 넘어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X축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X축에서 Y축으로 넘어가자. 그거를 피터 틸이 제로
to one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란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저는 창조경제란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만든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너무 원료를 넣어서 제품을 만드는 산업경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자. 0을 1로 만드는 게 뭡니까? 창조입니다. 0을 뭘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나 100을 200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창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경제가 이제 수평적 확장 경제에서 수직적인 진보를 통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이 Y축 경제에서 원료가 뭐죠? 아까 페레스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억의 반대, 망각이 아니라 상상. 이 상상이라는 영이 원료가 돼서 혁신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버라는 회사 잘 아시죠? 우버의 나이는 13살입니다. 우버가 단 한 대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No. 우버가 단 한 대라도 자동차를 만듭니까? No. 근데 13년 된 우버의 시가총액이, 우버의 주식을 지금 다 팔았을 때 1년에 1,50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의 GM, 1년에 80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일본의 도요타, 이 두 회사의 주식을 다 털어야 단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 우버의 주가와 똔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전 세계는 X축에서 Y축으로 바뀌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를 하면서, 이 X축 경제에서는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경제이기 때문에 전기, 전기 이런 하드 파워가 필요한다고 본다면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데 불을 떼서 전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서 필요한 힘, 0을 1로 만드는 힘, 이게 저는 소프트 파워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소프트 파워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피터 틸이 만든 이 그래프 상당히 인사이트풀하죠. 근데 피터 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피터 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죠. 피터 틸은 동료 7명과 함께 8명이서 창업을 하죠. 그 회사 이름이 페이팔입니다. 이 8명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이베이에다가 M&A를 시킵니다.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신용 정보를 남이 도용할 수 없도록 만든 정교한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20년 전에 이 회사가 탐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베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가 미국의 이베이였는데, 이베이가 이 회사가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그래서 16억 달러의 이 회사를 M&A를 하죠. 8명이서 16억 달러를 받았으니까 1인당 2억 달러씩 받았겠죠. 한 2,400억 정도 되죠. 저 같으면은 2억 달러 받으면 멋진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마음껏 누빌 법도 한데, 이 8 젊은이들이 다시 창업에 도전하죠. 이 밑에 있는 세 친구가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없이 못 사시죠? 네, 유튜브를 만들어서 구글에다 팔았죠. 네, 여기 있는 두 친구가 링크드인을 만들었고, 또 옐프를 만들었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이 친구 모르면 간첩이죠. 테슬라를 만든 친구 누굽니까? 네,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왼쪽 맨 위에 있는 저분이 피터 틸입니다. 이 피터 틸은 2억 달러를 받아서 어디다 썼을까? 일부는 링크드인에다가 투자를 했고, 옐프에다 투자를 했고, 나머지 전체를 페이스북에다가 전체를 투자를 했습니다. 초창기 페이스북이 막 탄생했을 때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현재 피터 틸은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억만장자 피터 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상상력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100만 불, 이 아이디어 200만 불, 저쪽 아이디어 300만 불, 이거 하고 있어요. 만약에 5년 후에 세계 1등 갑부가 누굴까라고 추측하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피터 틸일 거야. 왜? 피터 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된다면은 어쩌면은 피터 틸이 미래의 넘버원의 갑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피터 틸이 한 얘기가 아까 말씀대로 0 to
to 1. 0을 1로 만들 줄 아는 경제라야 돼. 자, 여러분. 이 초록색 그래프만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영원히 초록색 그래프로 올라가는 비즈니스 없습니다. 언젠가는 빨간색으로 꺾이게 되죠. 근데 영원히 꺾이는 것 없습니다. 꺾였다가 다시 또 초록색으로 올라가는, 또 빨간색, 초록색 반복이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빨간색으로 내려가다가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이 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턴 어라운드 주자면은 반드시 이노베이션이 있었죠. 여러분 과거에는 기억장치로 마그넷 테이프를 썼죠. 저는 마그넷 테이프가 다인 줄 알았는데 마그넷 테이프가 한참 보급이 끝나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습니까? CD가 나타났죠. CD가 나타나면서 마그넷 테이프는 꺾이게 되죠. CD가 한참 올라가다가 뭐가 나타났습니까? USB가 나타났죠. 네. USB가 나타나면서 CD가 꺾이면서 다시 새로 시작하죠. 이 변곡점마다 혁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혁신들이. 이 혁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작은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이제 21세기는 작은 상상력이 거대한 혁신으로 바뀌는 그런 환경에 있다. 자, 여러분께 두 번째 퀴즈 하나 내볼까요? 답이 뭘까요? 바닷물 1톤을 먹는 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1톤이면 1000리터죠. 괄호 세로 높이가 1m인 어마어마한 무거운 양입니다. 얼마일까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 냉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기름값이 100불 이상 들어갑니다. 이 왼쪽에 물리적인 방법만 동원했을 때는 100불 이상 들어가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죠? 삼투압. 거꾸로 하면 역삼투압이죠. 역삼투압이라는 생화학적인 방법을 물리적인 방법에서 살짝 섞었더니 세상에 1불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52센트의 전기료만 부담하면 역삼투압에 의해서 바닷물 1톤이 우리가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술입니까? 52센트면 생수병 하나 값이죠. 생수병 하나 값의 전기료만 부담하면 세상에 바닷물 1톤이 민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술 하나가 1970년대 이스라엘을 10년간 먹여 살립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1년에 비가 얼마나 내릴까 궁금하시죠?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400mm입니다. 400mm면 사막기후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1년에 비가 400mm밖에 안 내린다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핸디캡을 어드밴티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역삼투압에 의한 해수 담수화 플랜테이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1년에 필요한 물의 양은 5억 5천만 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억 톤을 지중해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밀어 올립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마이크 딱 갖다 대고 아이들에게 얘야 강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흐르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빤히 쳐다보면서요. 강이요?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가죠 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1년에 필요한 물의 양이 5억 5천만 톤인데 그 중에 5억 톤을 지중해 바닷물을 소금기를 빼서 육지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강은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핸디캡을 어드밴티지로 바꾸는, 거기에는 상상력이라는 원료를 혁신으로 바꾸는, 거기에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필요한 순간이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물 관리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것, that's okay. 다 물은 물이니까 혹시 전기만 충분하다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작년 다보스 포럼에 이 회사가 짠 하고 등장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30개를 도출했는데 그중에 워터젠이라는 회사가 딱 포함되어 있어요. 워터젠이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이 회사는 공기 중에서 물을 얻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전기를 통해서 빨아들여서 물을 만든대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만든 50cm, 30cm 정도 되는 박스에 300W를 꽂아놓으면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막에 있다 하더라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300W의 전기만 만들 수 있다면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기술입니까? 이 회사 워터젠의 모토가 뭔 줄 아세요? 워터젠, 우리 회사는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는 빌딩을 짓도록 하는 것. 이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빌딩은 아무리 멀쩡해도 안에 파이프가 녹슬어 버리면 수명 끝이죠. 이 회사는 공기 중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는 빌딩을 만들겠다. 이 정도로 도전하는 이런 마인드가 유대인들의 마인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스라엘은 48년에 건국이 됐다고 그랬죠. 건국이 된 이후로 주변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시달림을 받죠. 그래서 1963년에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주변의 5나라가 그 당시에 인구 2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줄 알았는데 그 나름대로 훈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단 6일 만에 2억 명의 인구를 가진 5나라가 공격해 온 것을 6일 만에 완전히 섬멸시켰죠. 그리고 영토를 3배나 늘렸습니다. 유명한 전쟁이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편히 발뻗고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변 5나라가 와신상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소련에서 무기를 엄청나게 구매를 해서 이 주변 5나라는 원유가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를 팔아서 전부 무기를 사서 제4차 중동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너무 자만했던 나머지 4차 중동전쟁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반성을 하게 되죠. 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6.1 전쟁 때 천당으로 올라갔던 이스라엘이 4차 중동전쟁 때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아하, 이제 부지런한 근육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드 파워, 아까 얘기한 X축 경제는 우리는 이제 끝났어. 대신에 이제는 두뇌를 활용한 소프트 파워 경제로 거듭나야겠어. 1톤짜리 무기가 날라오니까 2톤짜리로 공격한다가 아니라 1톤짜리 무기가 날라왔다? 우리는 100kg짜리라도 좋으니 골프홀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무기를 만들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100kg짜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골프홀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동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경제로 바꾸자. 이런 큰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패러다임상의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하드 파워를 통해서 열심히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브레인의 상상력을 과학기술과 결합을 해서 혁신을 만드는 경제로 가자. 이게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책이 제가 1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21세기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을 우리말로 번역했던 이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어떤 난관이든지 극복해 가면서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를 만들어낸 미국 나스닥 시장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런 나라를 만든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난 한강 기적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성장한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전쟁이 53년에 끝났는데 그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단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68달러, 우리나라가 67달러. 여기까지 잘 왔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서 상당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1, 2, 3차 산업혁명 다 아시죠? 느닷없이 4차 산업혁명이 나왔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혁명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선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혁명군에 가담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혁명이 성공해버렸다면 가담한 자에게는 대박이고 반대한 자에게는 쪽박이 되겠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혁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차 산업혁명은 자원이 들어가서 제품을 만드는 경제입니다.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료를 조금만 집어넣고 제품을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시간을 단축을 할까? 이것 때문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숫자만 3 다음 4지 성격이 달라요. 1, 2, 3차 산업혁명은 피터 틸이 말하는 X축에 있다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숫자만 3 다음 4지 축이 Y축이에요.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상상, 아이디어, 이미지네이션을 집어넣어서 거대한 혁신을 만드는 것. 이 왼쪽에서는 하드 파워가 필요했다고 본다면 오른쪽에서는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 제가 소프트 파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소프트 파워가 뭐지? 여기 6가지 적어놨습니다.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여러분 모르는 것 단 한 개도 없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이, 우리 문화가 이 6가지를 수용하는 문화냐? 불행하지만은 우리 문화가 이 6가지와 상당히 괴리를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맨 왼쪽 위에 있는 건 하나만 제가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라고 되어 있죠. 왜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 소프트 파워 중에 6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과천 정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첫 실국장 회의를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이 청문회가 안 끝나서 제가 먼저 취임했습니다. 첫 실국장 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넘버 원.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중독돼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꿔버리자. 이게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발령이 나서 제 일성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다가 똑똑똑 노크를 하고 우리 아이들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합시다. 교육부에서 초창기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또 강남에 학원 생기면 학부모들 부담이 늘어날 텐데 그러나 설득을 해서 2018년부터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초, 중,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 소프트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하자 해서 현재 197개 대학 중에서 35개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을 포함해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어떤 과목을 전공하든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내보내자. A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만 가르쳐서 내보냈어요. B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르쳐서 내보냈어요. A라는 대학 출신은 뭐 하는가 봤더니 바이올린 레슨하고 있어요. B라는 대학 출신은 졸업하고 뭐 한가 봤더니 세상에 음대 출신인데 바이올린을 가르쳐 놨더니 바이올린에다가 간단한 AI 장치를 부착을 해서 무선 인터넷으로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더니 이 AI 장치가 한 두세 소절을 듣더니 아, 비발디 사계의 겨울의 제2악장이구나. 금방 알아요.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피아노 반주를 제가 딱 끌고 옵니다. 나는 바이올린만 연주할 뿐인데 피아노 반주가 같이 따라와요. 내가 신이 나서 바이올린을 좀 빨리 연주했더니 피아노 반주도 빨리 따라와요. 세상에 음대 출신인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 놨더니 자기가 상상한 거를 구현해낼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게 뭘까? 상상했던 것을 혁신으로 구현해내도록 하는, 도전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라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풍부한 상상력, 아울러서 두뇌의 창의력,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힘. 설령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배우는 자세, 유연하고 논리적인 사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6가지가 충만한 학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소프트웨어는 이제는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을 바꾸는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지구, 발로 딛고 있는 지구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지구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지구는 무한한 공간이죠. 발로 딛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나라의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축구 경기장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면적은 감독이 앉아있는 벤치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면적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지구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불리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지구에서 우리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한 달, 두 달간 가서 싣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달, 두 달 가서 팔았죠. X축 경제에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우리 1등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지구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지구는 우선 국경이 없죠. 네, 우리가 도전해야 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소프트 파워는 보이지 않는 이 지구에서 일어난다. 여기서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가서 배로 싣고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뇌에서 나오는 상상력 그 자체가 바로 원료죠. 그 원료를 혁신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혁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6가지의 소프트 파워가 동원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앞에 이 세 기업을 끌고 왔습니다. 다 아는 기업들이죠? 네, 구글. 현재 구글의 나이가 23살입니다. 23년 전에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전 세계 인터넷 검색 넘버1 야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후가 사실상 전 세계를 완전히 석권하고 있을 때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23년 흘렀습니다. 현재 구글 주식을 다 팔면은 1조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3등 기업입니다. 23년 만에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낸 구글. 자, 구글이 노벨상을 한 10개 만들어냈습니까? No. 구글이 만든 새로운 기술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아줌마, 요엘 마르크라는 아줌마가 23년 전에 간단한 상상력을 토해냅니다.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검색창에다가 NY 알파벳 2개만 치면 지가 알아서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스, 뉴욕 라이브러리. 나는 NY만 쳤는데 지가 알아서 서제스트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디어, 40살도 넘은 여성 연구원의 그 아이디어를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으로 만드는데 딱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이 나오자마자 야후가 시들시들가죠. 현재 야후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구글은 23년 만에 1 트릴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냈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구글보다 한 살 많아요. 24살이죠. 현재 네이버 시가총액이 네이버 주식을 다 팔면은 대한민국 KT 더하기 SK텔레콤 주식을 다 합한 것과 똔똔입니다. 저는 KT에서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KT를 제가 너무나 잘 알죠. 자, KT는 전국에 450개 노른자위 땅에 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7m 이상 되는 모든 도로 폭이 밑에는 구리선 다발 다 걷어내고 100% 광 케이블 다발을 묻어놨습니다. 광 케이블 한 가닥은 여러분 머리카락보다도 약간 가늘어요. 하늘에 무궁화 위성을 두 개나 띄워놨어요. 바닷속 5만 킬로미터 달나라까지 가는 거리에 거의 6분의 1이죠. 바닷속 5만 킬로미터의 해저 광 케이블을 포설해 해놨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7,000km, 8,000km가 넘어요. 배 안에서 케이블을 이어서 갈 수가 없어요. 배 안에 케이블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케이블을 만들어서 무거운 줄을 달아서 바닷속 2,000m, 3,000m까지 늘어뜨려서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KT 더하기 SK텔레콤 주식을 다 합쳐야 분당에 32층짜리 빌딩 하나 덜렁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현재 똔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네이버가 노벨상은 고사하고 거대한 과학기술 단 한 개라도 만들어냈습니까? No. 네이버가 만든 새로운 기술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네이버에 근무하던 젊은 팀장의 아이디어, 지식인. 다 아시죠? 네, 지식인이라는 아이디어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네이버를 만들어냅니다. 왜 500명의 전문가가 10년 걸쳐서 백과사전을 만들어야 됩니까? 바보처럼 5,100만 명이 에브리데이 리얼타임으로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지식인이죠. 그 아이디어를 지식인이라는 엔진으로 만드는데 딱 9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이 나오면서 24년 흘렀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두 개의 통신 사업자를 능가하는 압도하는 회사로 바뀌어버렸죠. 자, 인텔이라는 회사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인텔은 창업자 두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 이 손톱만한 칩이 1년 반마다 속도와 용량을 2배씩 늘리겠습니다 라고 장담해 놓은 게 무어의 법칙이에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년 반마다 18개월마다 속도가 용량이 2배, 4배, 8, 16, 32, 64, 128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2002년에 인텔 8088이라는 칩이 나옵니다. 이 칩 하나가 최초로 PC다운 PC를 우리가 386부터 PC다운 PC라고 부르는데 8088 칩 하나가 386 PC 전체를 구동을 해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속도와 연산작용이 빨라지니까 전력 소모가 많아지죠. 그래서 2002년에 인텔 8088을 속도를 2배를 높여서 인텔 8098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연산 속도가 빠르니까 아무리 2배로 올리려고 해도 전력 소모가 많아져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2배로 올리려고 해도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타버려요. 무어의 법칙이 2002년에 스탑됐죠. 아하, 이제 더 이상 인텔의 칩의 속도는 여기까지가 한계군. 인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100불이 넘던 인텔 주가가 2불 이하로 뚝 떨어져요. 2002년에 인텔은 파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산타클라라 본사 밖에 해외에 딱 한 개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부산항이라고 하는 하이파에 인텔 해외 연구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팀을 짭니다. 10명이 5명은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나머지 5명은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사람을 섞어놔요. 그 중에 트럭 운전사가 한 명이 끼어 들어갑니다. 세상에 반도체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트럭 운전사를 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질적인 것을 살짝 섞어봐요. 첫날 첫 시간 회의를 합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논문을 찾아서 이런 재료, 이런 설계 기법, 열이 좀 덜 나더라. 자기 기술을 마음껏 자랑하는데 비전문가들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트럭 운전사가 뭘 알겠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2시간 동안 회의가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트럭 운전사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에이 바보 같은 녀석들. 엑셀 페달로만 자동차를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열이 나니까 타버리지. 거기다가 2단 기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될걸. 우리 같으면 우선 트럭 운전사를 거기다 끼우지도 않겠죠? 트럭 운전사가 거기서 들어갔다 한들 트럭 운전사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질적인 것을 살짝 섞어봐요. 전문가만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봐요. 거기서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없나? 아하, 왜 우리가 그 생각 못했지? 엑셀 페달만 자꾸 밟아서 자동차를 빨리 가려고 그랬지?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타버리는데? 그래서 트럭 운전사의 아이디어에 힌트를 얻어서 2단 기어를 장착을 합니다. 물론 쇠를 깎아서 만든 2단 기어가 아니겠죠? 논리적인 2단 기어를 만듭니다. 1단 기어의 힘으로 노트북을 구동을 하고 2단 기어의 파워로 와이파이를 작동했어요. 지금 현재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기기가 없죠? 네, 2002년에 최초로 노트북에 2단 기어를 장착해서 와이파이를 구현했더니 세상에 선 없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노트북이 2002년에 짠 하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 없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노트북이 나왔단 말이야. 그게 최초로 2단 기어를 장착한 인텔의 노트북
듀얼 코어였습니다. 듀얼이란 뜻이 2란 뜻이죠. 네, 2단기화라는 뜻에서 듀얼 코어가 2002년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선 없이 무선으로 인터넷과 연결된다니. 그 당시에 듀얼 코어가 나타나면서 인텔 주가가 15배 뛰죠. 만약에 이때 듀얼 코어가 나타나지 못했다면 인텔은 2002년에 파산했을 회사입니다. 자, 2단 기어 나왔으니까 3단 기어 나와야겠죠? 바로 이어서 트리플 코어가 나오고 또 4단 기어 나와야겠죠? 쿼드 코어. 인텔의 무호의 법칙은 2002년에 수답됐지만 열 장벽 문제 때문에 멀티 코어 개념으로 해서 인텔은 현재 잘 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 노트북이 삼성에서 만든 거든 애플이 만들었건 LG가 만들었건 그 안에는 인텔 인사이드라고 적혀 있죠. 네. 2002년에 듀얼 코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인텔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들 세계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대한 과학기술이 이 회사 살렸습니까? No. 간단한 상상력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회사를 혁신한 거다. 요즘 창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개업과 창업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쉬워요. 개업, 비즈니스 오프닝. 여기 음식 좀 달래니까 나도 하나 차려야지. 이거는 개업입니다. 비즈니스 오프닝. 창업은 영어로 하면은 비즈니스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이에요. 크리에이션은 없는 것에서 뭘 만들어냈을 때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있는 거 복사하는 거 크리에이션으로 안 그래요. 이 왼쪽에 있는 개업은 피자의 반지름을 넓히는 작업이 아니에요. 면적이 안 넓어져요. 오른쪽에 있는 창업은 단 0.1mm라도 피자의 반지름이 넓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개업이 아닌 창업을 잘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스타트업 네이션, 우리 이스라엘은 창업하는 나라야, 창업국가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까? 버락 오바마죠. 저는 버락 오바마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버락 오바마가 2008년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참 캠페인을 하고 있을 때 2008년 경제 위기가 빵 터지죠. 경제 위기가 터진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2009년 1월에 오바마가 취임하죠. 2009년에 경제 위기를 안고 오바마가 취임했는데 그해 연말에 미국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불과 11년 전에 미국 실업률이 10%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오바마는 경제 위기를 안고 취임 첫 해에 10% 실업률을 안고 출범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8년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날 4.6으로 맞춰놓고 나갔어요. 원래 미국 실업률은 4.6이 아주 정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에서 10%의 실업률을 불과 8년 만에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이게 쉬운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데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오바마가 미국 CEO들을 부릅니다.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불러서 딱 한 가지 당부합니다. 여기 계신 CEO 여러분,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후하게 대해주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상상력을 후하게 대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기업의 반대는 상상이다. 피터 틸이 영을 일로 만들자.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자. 오바마도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후하게 대해주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상상이죠. imagination. 오바마는 젊은이들의 상상을 후하게 대해주세요. 똑똑똑. 이 아이디어 $100에 팔러 왔습니다 하면 110달러에 사줘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신나요? 젊은이가 멋지게 사인하고 나가는데 젊은이 잠깐 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이디어를 $110에 사준 것도 고마운데 같이 일하재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죠? 네. 현재 전 세계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인도, 중국, 우리나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러쉬를 이루죠. 네. 미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지고 오는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들면 게임 끝. 이게 오바마가 얘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 100개 중에서 48개는 미국 아이들이 만든 기업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미국에 가지고 가서 미국의 기업들이 그 상상력을 혁신으로 바꾼 것, 이게 100개 중에서 48개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은 가만 놔두면 한 달에 18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매월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5만 개씩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라지는 18만 개 일자리는 꾸정물이에요. 근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23만 개 일자리는 맑은 물이에요. 꾸정물이 18만 개가 빠지고 맑은 물이 매월 23만 개가 들어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겠죠. 일자리가 한 달에 5만 개씩 늘어나니까. 지금 트럼프가 들어온 지 2년 지났죠. 현재 미국 실업률 얼마인 줄 아세요? 오바마가 4.6 맞춰놓고 나가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실업률 3.6입니다. 미국 역사상 실업률이 3%대에 진입한 것이 3번밖에 없어요. 현재 미국은 3.6%로서 실업률 가장 안정된 세 번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픈 이노베이션. 제가 삼성, LG 여러 회사를 갑니다. 제가 꼭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픈 이노베이션 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 어때요? 똑똑똑 이 아이디어 $100에 팔러 왔습니다 하면은 사진 찰칵 찍고 문 닫아버리죠. 그리고 안에서 개발하죠. 여러분 어느 회사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의 상상력이 우리 회사로 오게 만드세요. 제발 오픈 이노베이션 하세요. 제가 틈날 때마다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과거에 개방형 혁신이 아니었던 기업들이 이제 개방형 혁신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개방형 혁신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 좋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안하고 하는 이런 개방형 혁신 체제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꽤 많이 딴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입니다. 이 나라의 슬로건은 농업은 과학이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면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4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이 10만이니까 4만 제곱킬로미터면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를 합쳐놓은 넓이입니다. 이 조그만한 네덜란드가 세상에 놀랍게도 전 세계 2등 농업수출 국가예요. 전 세계 1등 농업수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러면 왜 2등이 중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네덜란드일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15배의 수출을 합니다. 농업 하나에서.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저는 이 나라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딱 도착해서 비행기에 내려서 짐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짐 찾는 곳 벽이 굉장히 커요. 그 벽에 보잉 747 비행기 실물 모형이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그래가지고 조종석을 유리창을 중심으로 금이 딱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바다의 높이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바다보다도 6m가 낮아요. 여러분 인천공항이 서해 바다보다도 6m가 낮다. 상상이 가십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암스테르담 시내를 100m를 가면은 운하를 한 개씩 건너갑니다. 평균. 그 운하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운하는 바다보다도 3.2m가 낮습니다. 또 어떤 운하는 바다보다도 2.6m가 낮습니다. 또 어떤 운하는 바다보다도 0.5m가 낮습니다. 계속 풍차를 돌려서 물을 점점 끌어올려서 0m까지 올라오면은 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끝이 댐입니다. 썰물 때가 되면 댐 문을 열어요. 물이 빠져나가죠. 밀물되면 또 문을 닫아요. 그리고 열심히 물을 퍼올려요. 이 물을 퍼올리는 시스템이 만약에 붕괴가 되어버리면 네덜란드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농업 2등 국가가 됐을까? 이 나라는 농업은 과학이다. 모든 과학을 농업과 결합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젖소 한 마리가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줘도 1년에 8,000리터 이상 젖을 못 잡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젖소를 네덜란드로 딱 데리고 간 순간 똑같은 먹이를 먹였는데 1년에 12,000리터의 젖을 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는 소 네 다리와 목에 우선 센서가 붙습니다. 이 센서가 무선으로 목장에 있는 슈퍼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목장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1번부터 5,000번까지 소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시간대별로 먹이를 얼마나 먹었는지, 운동량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젖 짜기 2시간 전에 과하게 운동을 하면 젖이 안 나와요. 5,000마리의 젖을 동시에 짜는 거 아니죠?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죠? 컴퓨터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소가 2시간 후에 젖을 짜야 되는데 현재 망아지처럼 뛰놀고 있어요. 바로 내 다리에 신호가 갑니다. 부르르 하고 바이브레이터가 떨면서 움직이는 소가 깜짝 놀라서 스탑하죠. 물론 소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행하겠지만은 그런 방법을 해서 8,000리터 짜던 거를 12,000리터까지 올립니다. 거기다가 천연 미네랄을 섞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밀크, 하이 퀄리티의 밀크, 아피 밀크를 생산하고 있죠. 이제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과 상상력을 섞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IT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산업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GE라는 회사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회사를 하나 세운 게 GE입니다. GE는 지난 130년 동안 미국의 가전제품 회사였어요. 우리나라 삼성, LG처럼. 근데 세계 1등, 2등 가전제품 회사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죠. GE가 도저히 가전제품 가지고 경쟁 못하겠다. 가전제품을 중국 하이얼에다 다 팔아넘기고 현재 GE가 만든 것 중에서 중요한 제품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어서 보잉사에다가 1,000만 불에 팔고 손 털고 오죠. GE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엔진 안에 250개의 센서를 박아놨어요. 파일로트가 시동을 딱 거는 순간 엔진이 돌아가면서 250개의 센서가 이 엔진이 건강한지 안 한지 데이터를 계속 보냅니다. 위성을 통해서 무선으로 GE 본사로 계속 보내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항공기가 시동이 걸리면은 GE 엔진을 가진 항공기가 시동이 걸리면은 건강진단을 해서 GE 본사로 다 보내와요. GE 본사에서는 전 세계 항공기 건강 정보를 1년 365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 데이터만 보면은 이 항공기 어디가 문제 있는지 금방 알아내요. 대한항공 858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봤더니 136번 데이터에 이상이 생겼어요. GE 본사에 있는 슈퍼컴퓨터 분석을 해봤더니 엔진 오일 점도가 너무 낮아요. 바로 신호가 옵니다. 파일로트는 다시 들어가서 엔진 오일 갈고 나가요. 그 대신에 1,000만 불에 원샷에 팔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엔진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매월 50만 불씩 서비스 차지를 받는 거죠. 이제 제조업이었던 X축 경제였던 GE도 Y축의 상상력과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Y축 경제로 바꿔버리고 있죠. 이처럼 모든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도 이제는
IC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된다. 자라라는 회사 아마 잘 아시죠? 특히 여학생들이 아마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 자라의 회장이 이제 자라의 경쟁자는 3D 프린터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 앞으로 전 세계 3,000여 군데에다가 3D 프린팅 공장을 만들고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3D 프린팅 공장에서 내 옷을 금방 맞춰서 2시간 안에 배달해 줄게. 이 자라가 선언한 겁니다. 이제 자라는 더 이상 옷 회사가 아니에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만들어서 전 3D 프린팅에다가 뿌려주면은 3D 프린팅 공장에서는 그 디자인을 보고 만들어서 가까운 데서 바로 2시간, 3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ICT 기술로 발달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제 변화의 중심은 소프트 파워다. 모든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동차도 이제는 껍데기는 자동차지만 실제 자동차의 핵심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우리 회사 자동차는 IQ 52야. 우리 거는 86이야. 아니야, 우리 거는 102야. 이제는 자동차의 가격이 얼마나 튼튼한 차체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지능화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죠. 이제 변화의 중심은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쯤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멋진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동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할까요? 우선 엔진 튼튼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엔진 튼튼하면 답니까? 차가 너무 무거운데 가벼워야 됩니다. 이 두 개면 답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데 타이어의 압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세 개면 다인 줄 알았더니 로드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도로가 잘 닦여야 되겠죠. 이 네 개면 다인 줄 알았더니 결정적으로 신호 체계가 현재 물 흐르듯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자동차의 속도가 이 5개의 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자동차의 속도는 이 5개의 곱입니다.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이면 이 자동차의 속도는 0.1 아니에요. 0이에요.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인 것보다는 차라리 5개 다가 0.5인 게 훨씬 나아요. 뭘 의미합니까? 이 5가지 영역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를 마치고 연구소나 또는 기업으로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매번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앉게 되는 모든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자동차를 생각하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의 엔진에 해당되는 문제는 뭐지? 이 문제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니야? 타이어에 바람이 혹시 빠져 있는 건 아니야? 로드 컨디션이 너무 러프한 건 아니야? 신호 체계는 잘 연결되고 있어?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이 잘 브레이크 다운해서 단 한 군데라도 0이면 이 속도는 제로예요. 다른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게 4차 산업혁명, 소프트 파워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에볼루션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해본다면 이 6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0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바로 0이에요. 창의적인 교육, 개방형 혁신,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랬죠. 융합적인 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금융. 우리나라는 융자는 넘치고 넘치죠. 투자는 거의 없어요. 융자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갚아줘야 되죠. 신용불량이 됩니다. 투자는 실패했다고 해서 책임 안 묻는 돈이 투자잖아요. 이제 금융 시스템도 융자 중심에서 투자로 바뀌지 않으면 누가 도전하겠느냐? 규제 완화. 우리나라가 의료 데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 많은 의료 데이터를 단 한 개도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규제 완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많은 데이터가 어디인가 쌓여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활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 이 6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0이면은 우리나라의 창조 4차 산업혁명, 소프트 파워의 수준은 0이 될 거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칼럼에 Free Startup Agreement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조그맣게 보이는데 FSA, Free Startup Agreement. 여러분 FTA는 잘 아시죠? Free Trade Agreement.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A 나라에서 B 나라로 넘어가는데 문턱이 너무 높다. 문턱을 깎아내리자. 이게 FTA죠.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넘기는 아니라 A 나라의 아이디어와 B 나라의 특허와 C 나라의 자본이 섞여서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 간의 문턱이 너무 높다. 문턱을 깎아내리자. 그래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프리 스타트업 어그리먼트 FSA.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국제 간의 협력 체계다. 제가 FSA라는 페이퍼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FSA를 국제무역기구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제 FTA가 아니라 FSA라는 국제 간의 다자 간의 또는 쌍방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자. 이걸 제가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쯤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했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나라 중에 하나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둘째 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칼렌더에서 10월 둘째 주를 오려내서 버려버리고 싶어요. 아니, 10월 그 맑은 천고마비의 계절, 두 번째 계절이 없으면 좋겠다고?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는 10월 둘째 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0월 둘째 주가 어떤 주인데? 노벨상을 발표하는 주죠. 네. 월요일 날 노벨상 5개를 다 발표하면 좋겠는데 월요일 날 하루 하나, 화요일 날 하나, 일주일 내내 노벨상을 발표를 하죠. 이웃 나라는 개똥쑥 하나 가지고 35년간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나라 노벨 과학상 단 한 개도 못 받았잖아요. 저는 10월 둘째 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05명이 유대인입니다. 23%. 아니, 전 세계 유대인의 수가 그렇게 많단 말이야?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의 수는 이스라엘 안에 750만, 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750만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0만 명이죠? 우리나라 경기도 1,300, 인천 300, 1,600이죠? 전 세계 인구 0.2%, 1,000명당 2명이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을 100명당 22명이 유대인이에요. 아, 나는 인구수가 많은 줄 알았더니 인구가 아니네? 아, 어쩌면은 유대인의 IQ가 높은가 봐.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IQ 랭킹 매년 발표하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IQ, 국민 평균 IQ 106, 세계 1등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IQ 1등 한 나라가 4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공교롭게 아시아 4나라 외에는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주로 106 언저리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106, 1등. 그 잘난 유대인들 IQ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네, 유대인 IQ, 평균 IQ 96입니다. 우리는 106, 유대인은 96이에요. 서열로 따지면 57등밖에 안 됩니다. 놀랍죠? 네, 우리는 106mm 총알이에요. 유대인의 총알은 96mm 총알입니다. 총과 총알의 성능 우리가 훨씬 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폭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라 하더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한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죠. 21세기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을 이스라엘에 우리말로 창업국가를 번역을 하면서 그 책에 이 단어가 100번도 더 나옵니다. 발음하기 힘드시죠? 영어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앞에 C가 나오면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음되겠습니까? 후츠파. 후츠파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위아래 구분 없이 맞짱 뜨는 겁니다. 약간 나이브한, 약간 네거티브한 의미죠. 그런데
후츠파란 단어 안에 이 7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그래요.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위아래 구분 없이 맞짱 뜨는 거예요. 약간 무례한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후츠파라는 백색 광을 프리즘에다 통과를 했더니 7개의 요소가 나온대요. 그 스타트업 네이션의 원저자가 저를 직접 만나서 이 그래프를 준 겁니다. 이 7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요소냐, 창의력을 억압하는 요소냐.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이 7가지 요소로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닮아간다면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창의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가까워지는 거죠. 자, 7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우선 빨, 인포멀리티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거를 형식, 타파. 자, 지금부터 제가 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창업국가, 스타트업 네이션에 나온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에. 회의장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장군이 거기 앉았어요. 그 옆에 커피포트가 있어요. 그럼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서빙해요. 이 정도로 인포멀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유, 유서죠. 네,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캐릭터죠. 자, 포멀한 환경이 창의력을 북돋아 주겠습니까? 인포멀한 환경에서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인포멀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가 questioning authority. 저는 이거를 질문의 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질문이란 게 없대요. 모든 질문은 나쁜 게 없어. 과감하게 질문해. 남 의식하지 마. 이게 질문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가 매시업. 섞인다는 뜻이죠. 매시업은 섞임. 이 나라는 남의 부서, 남의 집 일일이 간섭하면서 섞이는 것. 전혀 흠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이 좋은 핸드백을 메고 가면 쫓아가서 어느 제품이에요? 값은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물어보는 게 전혀 흠이 아닌 이 정도로 매시업하는 문화. 우리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남의 간섭하는 것 어마어마한 신뢰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 이 나라는 CEO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너 언제까지 이거 해와? 아니면 뭐가지야? 이게 아니라 둘이 이마를 맞대고 내고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0% 정도 실패 가능성이 있겠지? CEO가 먼저 실패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팀장은 과감하게 대쉬하는 힘을 갖게 돼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거 실패하면 내 뭐가지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대쉬하는 힘을 갖게 하는 힘. 이게 미션 오리엔테이션. 이게 리스크 테이킹. 그 다음에 미션 오리엔테이션. 다섯 번째. 이건 목표 지향. 이 나라는 명령이 내려가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런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That's okay. 그러나 명령이 내려가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돼 있죠. 이게 미션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향적인 사고. 여섯 번째, tenacity, 끈질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 나라는 실패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울에다 올립니다. 저울은 눈금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이 실패를 올렸는데 눈금이 constructive failure로 가는 순간 훈장과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이 7가지를 섞어서 후츠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츠파 7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겁니까? CEO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CEO가 양해를 해주지 않으면 이 7가지 정신이 발휘가 안 됩니다. 사병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군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군이 excuse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모가 excuse를 해야 되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리더가 된다면은 여러분 조직이 정말 창의적인 조직으로 이끌어야겠다 한다면은 오늘 제가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7가지 이거를 메모를 해두었다가 내가 과연 우리 조직을 이 7가지 정신으로 인커리지를 하고 있는가 항상 스스로 반문하면서 여러분이 조직을 관리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왜 질문이 중요하냐?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서로 맞바꾸면은 그래도 한 개씩이죠?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서로 맞바꾸면은 1인당 2개씩이 되죠?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우선 만드는 수단이 뭘까? 토론. 자, 만들었으면 이제 아이디어를 교환하면 끝이죠? 교환하는 수단이 질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강의 시간 80%는 질문과 토론으로 끝내버리죠. 왜 섞이는 게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이 있습니다. 이 테크니온 대학 안에는 의대, 약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카이스트는 없죠? 테크니온에 있는 의대, 약대는 절대 의사, 약사, 면허증을 주는 공부를 안 시킵니다. 사이언스만 가르쳐요. 테크니온 의대 공대 출신, 테크니온 의대 약대 출신은 절대 의사, 약사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0% 사이언스만 해요. 그 사이언스, 의학, 약학 한 사람들이 공과대학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도 의과대학 수가 30배나 더 많은데 그 의과대학이 바이오 헬스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공대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의학과 약학과 공학을 섞어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바이오 헬스 스타트업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죠. 아까 얘기했죠? 실패를 훈장으로 바꾸자. 페일리어는 격려가 따르고 컨스트럭티브 페일리어인 경우에는 훈장으로 바꿔주는 이런 문화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 얼굴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Challenge and Response. 네, 도전과 응전. 여러분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죠? 모든 역사와 문명이 챌린지가 왔을 때 good response한 역사와 문명은 survive 했고 챌린지에 리스폰스를 못하는 역사와 문명은 다 사라졌다. 근데 챌린지가 왔을 때 여기 있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good response 하면은 나머지 100명 다 잘 살 수 있다. 그 한두 명을 creative minority라고 불렀죠. 창조적인 소수. 이때는 토인비가 있을 때는 인터넷이 없던 세상이죠. 지금 현재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여기 있는 100명 중에 창의적인 한두 명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이 100명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 저는 이거를 감히 creative majority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은 creative minority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전체 집단이 갖는 아이디어, 지성 이 부분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관리를 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good response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족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후츠파로 일어서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5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1, 2, 3가 나올 겁니다. 제가 과거에 번역했던 창업국가에 등장하는 창업국가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33명의 주인공들을 제가 카메라 4대를 가지고 와서 방송국에서 가서 이스라엘에 한 달간 머물면서 33명을 직접 다 인터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3시간 걸립니다. 이 3시간을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은 비행기표 지불할 필요 없이 한 달간 머물 호텔비 필요 없이 여러분이 만나기 어려운 33명을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후츠파 얘기를 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유대인 아이들을 봐라. 후츠파 정신으로 벌떡 일어서라. 해서 이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1시간 반,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CEO를 많이 배출한, 그리고 과학기술과 인문학,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거기다가 의학, 생명과학까지 어우러진 캠퍼스, 한양대학교 캠퍼스가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영의 일로 만드는 주인공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내건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이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가는 배는 뭘까? AI라는 배다. 이 AI라는 배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여러분의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거대한 혁신을 만들었을 때 AI라는 배가 만들어지고 그 배를 통해서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패권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